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이 경제 관련 전문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으로 20년을 근무했고 다시 이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자리를 옮겨서 20년을 근무한 분입니다. 이분을 편의상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는 이번 총선보다는 그 이후를 더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올 여름부터 우리 경제가 정말로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우리나라 1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한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CJ 등입니다. 세계에 내놓아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그런데 지금 도표 딱 짚어드리는 것처럼 해외 비중이 평균 65.9%입니다. 5대 기업으로 좁혀서 보면 해외 비중이 무려 72.9%나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삼성전자 해외 비중은 86.1%, SK하이닉스는 97.9%인데 이들 기업이 반도체 같은 제품 100개를 생산하면 90개에서 95개는 외국에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와 기아가 자동차 100대를 생산하면 그중 65대쯤은 해외에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멈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물건을 팔려고 해봐야 그것을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란 잿빛 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우리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만약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좌파나 그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이 다시 힘을 얻게 되면, 그리고 기업들이 회복 탄력을 잃고 도탄에 빠지게 되면 집권 세력은 개헌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개헌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의 헌법적 이념적 토대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금을 풀어서 민간 기업을 대대적으로 국유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이 항공업계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처럼 노선에 따라 90%까지 승객이 감소하면서 도산 위기로 내몰리면 국유화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10대 기업까지도 국유화 바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런 어두운 수렁을 건너가려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금 집권 세력도 그것을 주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때는 구조 조정의 희생과 고통을 온 국민이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림턱도 없습니다. 선거가 어느 쪽 승리로 끝나든 불과 서너 석 차이로 1당과 2당이 갈리게 되면 여야는 또다시 정쟁에 휘말릴 것이고, 그때부터 본격 부상하는 대권 주자들은 총선 때와는 차원이 다른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할 것이며 공수처는 엉뚱한 사람을 잡아넣느라 난리를 칠지도 모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분인데 재경부 출신 고위 관료로서 해외 경험도 많고 우리나라 국책은행 총수를 역임한 분입니다. 편의상 이분은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최근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김 위원의 고군분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건강 잘 챙기소. 현 정권의 위기 대응책 시계는 2, 3개월 이내인 것 같아요. 만사 제쳐놓고 선거에 이기려고. 이 나라가 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백년 대계로 후손들이 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급할수록 둘러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인데
코로나 대응책은 기업과 사람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가 핵심인데 사람을 중시한 돈풀기는 재정에서 중심이 되고 기업을 중시한 돈풀기는 뱅킹 시스템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질서는 기업 회복에 달려 있는데 이 정부는 여기에는 무지함으로써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재정 적자 가속 시 무디스가 경고한 바와 같이 국가 신용 등급과 은행 기업 등급이 하락이 되고 국가나 은행의 외자 조달이 막히거나 엄청난 고금리 차입이 불가피하여 국가 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한미 관계가 소원한 이때 IMF 지원은 어려울 것입니다. 정책 대응의 시계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확장시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선거라는 당면 이슈에만 매달려 있어 한심한 상황입니다. 참고의 주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한마디로 지금은 사람 중심 돈풀기가 아니라 기업 중심 돈풀기로 가야 하는데 집권 세력은 선거를 빙자하여 거꾸로 가고 있다는 탄식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가 닥치면 IMF 지원이 생명줄인데 요즘처럼 한미 관계가 바닥이어서는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한 수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512조 3천억 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들은 올해 수준의 예산을 4번 편성해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4년간 다루는 국가 예산은 512조 3천억 곱하기 4는 2049조 2천억 원이 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모두 4,399만 4,247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은 58%였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면 다음 주 수요일 투표장에 나오는 유권자는 2,551만 6,663명쯤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4년간 나라 예산을 다음 주 4월 15일 투표장에 나가는 유권자 수로 나누면 2,049조 2천억 나누기 2,551만 6,663명, 그것은 8,030만 8,307원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음 주 4월 15일 날 투표장에 나가는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가 8,030만 원짜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25만 원입니다. 그 돈에 혹해서 투표하면 25만 원 받고 8천만 원 갖다 바치는 셈입니다. 이것은 무려 320배나 믿지는 거래를 하는 셈입니다. We should never be reliant on a foreign country for the means of our own survival. I think we've learned a lot. 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한 중요한 말입니다. 미국의 생존수단을 한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오폴리틱스를 전공하는 학자라면 아마도 최근 트럼프의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한 대목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미국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이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당장 미국이 의료 물자가 부족하고 자국민의 생존을 위한 의약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스트롱 보더스, 강한 국경 통제와 로버스트 매니팩처링 섹터, 강한 제조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민 정책을 확고하게 다졌고 리쇼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되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자랑스러운 그리고 번영하는 독립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방점은 중국이 퍼뜨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에 찍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날 연설은 국제 질서가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의 종말을 예고한 겁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화된 세계에서 단물을 빨아 성장한 게 중국인데 지금 중국으로 인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미승유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우한 폐렴을 진주만 공습 내지 9.11처럼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공식적으로는 2,977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문명의 충돌이라는 말도 유행했는데 이번 우한 폐렴의 충격은 그 이상입니다. 9.11은 미 본토가 공격당한 초유의 사태였는데 우한 폐렴도 사실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포연이 자국한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가 아닌 생물학 무기를 사용한 전쟁이라고 봐야 합니다. 9.11 테러 당시 아비규환이었던 뉴욕은 다시 혼돈 상태입니다. 도시가 마비되고 센트럴 파크에는 야외 병동이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우한 폐렴 사망자는 1만 2천여 명으로 9.11 사태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앰뷸런스를 부르는 응급신고 전화도 9.11 이후 최대입니다. 미국의 서전 제너럴, 즉 공공위생국장인 제롬 아담스는 현재 미국이 진주만 기습과 9.11 테러나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극의 절정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개념을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모두 부유해졌습니다. 전후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의 편승에 가장 이익을 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개혁 개방에 속아 WTO에 가입하도록 해준 이후 중국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미국 판세를 보면 트럼프의 재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의 3월 24일 연설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종식과 함께 현재 전 지구적인 산업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을 끝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때부터 예고된 것인데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끊는 것은 마치 적벽대전에서 화공으로 서로 사슬로 연결해 놓은 조조의 함선들이 연쇄적으로 불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체제 위기는 식량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식량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홍콩 동방일보에 따르면 세계 곡물 선물 가격이 15%나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올해 윤 4월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4월은 8년이나 11년 간격으로 찾아오는데 가장 길면 38년입니다. 윤 4월에는 당해년도 농산물 수확이 좋지 않다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윤 4월에는 나뭇잎을 먹는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윤 4월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사에서 경자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840년이 경자년인데 이 해는 영국과 1차 아편전쟁이 발발한 해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청왕조가 처음으로 서구 열강에 패해 점진적인 몰락의 단초를 연 사건입니다. 1840년 청왕조가 고집했던 중화질서가 붕괴된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 다음 경자년은 1900년입니다. 이 해에는 의화단에 포위된 공사관의 자국민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일본의 8개국 연합군 2만 2천 명이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중국을 성토하는 상황을 의화단 사건 당시에 8개국 연합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당시 엠프레스 다오저 츠시 서태후 자이가 서쪽으로 피난을 가는 바람에 베이징에 남은 왕공들은 집안에 갇혀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역사 중 하나입니다.
또 한 갑자가 지나 찾아온 경자년은 1960년입니다. 영국을 추월해 미국을 따라잡자는 차오잉 간메이란 슬로건을 내건 대약진 운동에다 인민공사 같은 마오쩌둥의 실책으로 3년의 대기근이 시작된 해입니다. 이 대기근으로 4,5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의 재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4월 8일 중국은 중공 폐렴의 발원지 우한의 봉쇄를 76일 만에 해제했습니다. 우한을 떠나는 차량들로 도로가 미어졌습니다. 열차도 276편이 운행돼 중국 전역으로 향했습니다. 4월 8일 하루 동안 5만 5천 명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한에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인원들이 주광 삼각수 쪽으로 대거 이동해 2차 대폭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1900년 경자년 당시에 8개국 연합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중국에 불리합니다. 인도의 변호사협회도 중공을 상대로 2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도 중국이 전염병을 옮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WHO와 유엔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한 호주인이 채찍을 들고 중국을 규탄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이란에서도 위생부 대변인이 중국의 부정확한 전염병 정보는 씁쓸한 코미디라고 은근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25%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전의 왕정자산관리공사 수석 이코노미스트 류천재는 우한 폐렴으로 2억 500명의 근로자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성 기술적 문제가 야기한 실업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천재 이코노미스트가 차이신 잡지에 기고한 문장에 따르면 대기업이 500만 명, 중소기업이 2천만 명을 해고했으며 서비스 섹터에서 1억 8천만 명이 우한 폐렴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은 우한 폐렴 발발 이후 업무 복귀를 강제했지만 기업들은 외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없어 조업을 중지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들이 곧바로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조회 시스템인 텐연차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사분기에 46만 개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기업입니다. 경제 활력의 지표인 창업도 속도가 느립니다. 2020년 1사분기에 320만 개 기업이 등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해 대비 29%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신설기업은 대부분 광동성 같은 곳에 몰려있는데 50%는 도소매입니다. 2월에는 도시 봉쇄 조치로 중국 각지의 기업들이 영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수억 가구가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래 점점 많은 이들이 신용카드와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신용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에 따르면 121개 도시의 부동산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베이상 광선으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동, 전전 등 4대 일선 도시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하이는 5.85%나 내렸습니다. 평당 3,401유엔이 내려 전국 최고 폭락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듯 하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세수도 크게 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계 질서가 2020년에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한 나라만 상대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까지의 중국은 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한국도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가 밀접했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중국의 제조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면서 제조업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는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왔습니다.